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때론 넓게 전체를 보고 때론 좁고 세밀하게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넓고 좁은 두 가지 시선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먼저 물리적 대응 수준과 한포 사격 여부에만 관심이 몰린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입니다. 사실 어업협정의 준수나 근본적인 원인 또 대안에 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 오늘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대영 수산정책연구실장 연결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서민금융 문제입니다. 서민금융의 높은 연체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영화관 마련되어 있는 날입니다. 한 편의 영화 속에 숨은 경제 이야기를 만나면서 넓게, 때론 좁게, 세밀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경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그 심각성도 큽니다. 그런데 주로 뉴스에 등장하는 것은 대응 수위나 물리적인 발포 여부, 이런 대응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장소와 수위가 민감해질수록 국민들의 감정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폭침, 폭격 이런 뉴스까지 소개되면서 물리적 대응을 좀 더 강하게 해라 이런 여론만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또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수업 또 어업과 관련된 일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 또 경제적인 영향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좀 눈을 넓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대영 수산정책연구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해바다 워낙 비옥한 곳이었지 않습니까? 사흘 벌어 1년 먹고 산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네. 황금어장이었는데 최근 뉴스에는 온통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밖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최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 간의 어업 관계의 좀 역사를 좀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1980년대 중국은 개혁개방이 취임되면서 어업이 상당히 좀 발전하기 시작됐고요. 그에 따라 중국 어선들은 물론 우리나라와 가까운 서해에 조업을 하기 시작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중국은 90년대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수교가 없었기 때문에 어업 협정이라든지 이런 어업 질서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서도 우리나라 영해 침범이란 그런 불법법이 성행했고요. 그런데 이게 1994년도에 유엔 해양법이 발효된 이후에 우리 한중어업 협정이 2001년도에 체결되면서 중국에서는 불법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은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불법은 건절되지 않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불법 조업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국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서 연안 지역의 환경 오염이라든지 난개발에 따른 수산 자원이 감소되고 있고요. 어업에서도 이런 어업 발전에 따라서 과다한 경쟁 조업으로 인해서 수산 자원 감소가 좀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중국 사람들은 국민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네.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면서 또 가격이 올렸고요. 따라서 이런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산업이 좀 한 사양 산업이 들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매력적인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어업에 대한 많은 또 투자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 수역에 조업이 많이 늘면서 불법 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국 중앙정부와 그런 지방정부의 그런 업인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된 점도 중국 불법이 건들되지 않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중국 분야는 특히 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 어업에 대한 폭발적 증가, 또 어적자원 부족, 거기다가 또 중앙정부의 통제가 느슨하다, 이런 삼박자가 이루어져 있는데 불법 조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법적으로 아예 다른 나라 이 고기잡이 배들이 못 들어오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협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주는데 지금 불법 조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은 그 한중 업협상에 따라서 이런 업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데요. 네. 매년 최근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여성 척수는 1,600척 정도가 허가를 받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존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 협정 이전에 우리나라 수역에서 약 한 12,000척이 조업한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 우리나라의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어선 허가 척수가 그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중국 불법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업 허가를 해주면서 뭐 비용을 받나요? 네, 그 비용은 받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의 그 수역에 조업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습니다. 아, 네. 네네네. 예, 이렇다면은 이 확대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답이 안 될 테고요. 합법화한다 해도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닌데 어민들의 피해도 문제입니다. 뭐 어구 같은 걸 망가뜨리거나 또 바다가 황폐해진다 이런 것들도 문제인데 뭐 또 수산물 소비자들도 중국 쪽에서 많이 잡아가면 부족해지니까 뭐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좀 전반적인 불법 조업 앞서 말씀하신 1,600척이 허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뭐 12,000척 뭐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피해는 어떻게 추산하고 계십니까? 예, 그 피해는 사실 그 중국 불법에 따른 피해는 다양하다고 지금 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여러 연구기관에서 피해 금액도 발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피해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런 중국 불법의 조업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산업이라든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중국 어선에 의해가는 어종 같은 경우에는 조기, 갈치, 고등어, 꽃게 등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생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물고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원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어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종에 대해서 중국 어선이 불법적으로 수산 자원이 많이 고갈이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중국 불법에 따라서 이러한 우리 경제적 가치가 높은 물고기들이 크기가 작아진다든지 어획량이 줄어서 어민들의 소득이 줄게 될 뿐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또 미치고요. 네. 결국에는 일반 국민들도 비싼 가격으로 작은 물고기라든지 또 부족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 외에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불법 조업으로 우리나라 국내 어민들의 어구 피해가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서해 오대 주변이라든지 제주도 흑산도 주변 등에서 우리나라 어업이 설치를 해놓은 어구를 질취하거나 파손시키는 직접적인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좀 언뜻 보면 정말 해적 같은 행위들 때문에 지금 국민적 감정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어업협정을 체결해서 상호 간에 조업을 할 수 있고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예, 총을 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선이고 물론 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간에도 좀 정부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예방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은 뭐 벌컨퍼를 쏘느냐 한포를 쏘느냐 지금 이런 얘기만 집중되고 있지만 그간에도 어업협정에서 이런 불법 조업의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위해서 해결을 해왔죠. 어떻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2001년도 어업 협정이 체결됐고요. 그 속에서 매년 어업 공동위원회라는 게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조업량을 조절한다든지 하고 있고 그 속에서도 중국 불법업을 많이 좀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2001년도에 불법업 건절 종합 대책이라든지 2013년도에 중국 어선 불법 방지 대책 등을 통해서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그 벌칙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한중 양국 간의 그런 공동 순시라든지 이런 걸 좀 해왔고요. 또 왜 2015년도 작년이죠. 한중업 공동위원회에서 불법을 방지를 위한 공동 합의문까지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해 오도에 대한 그 중국 불법업이 늘어나면서 또 올해 그 6월 달에는 중국은 불법 조업 건절 및 서해 오도 업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외교적 노력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그 정부 간에는 불법 조업에 대한 공동 인식과 대응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업인들의 불법 조업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지금 실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국 어업인들에 대해서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는 느슨하다라는 어떤 그런 특수성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언뜻 드는 생각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수산업 기술이 중국보다는 조금 선진화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 업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발전돼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나라 수역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자원 관리 정책이라든지 그렇죠. 정책을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워낙 그 어선 척수라든지 또 업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적인 매력도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래 단기간에 이거 불법 조업이란 건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예,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좀 더 좋은 기술, 좀 더 좋은 품질의 이 수산물들을 생산하거나 또 포획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차라리 수출을 하고 중국이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사가면 좋지 않나. 왜 이렇게 통제 안 된 배들을 이 수만 척씩 보내서 외교 갈등을 빚나 이런 궁금증 때문에 그랬는데요. 네.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사실 좀 수산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수산물들을 많이 소비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이 근인접 국가들하고의 어떤 수산 정책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더 낫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을 간단히 사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하고 중국도 역시 우리나라의 업협정처럼 2000년도에 업협정을 좀 체결했고요. 네. 그다음에 업협정에 따른 그 업지수의 내용도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 한중업협정하고 유사합니다. 네. 하지만 일본은 업협정 체결 이후에 일본 수역에 조업을 많이 하는 그런 중국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저강성이라든지 거기에 지역에 대한 업 실태라든지 자료를 연구를 통해서 많이 좀 축적하고 있고요. 실태를 파악하고 있군요. 네. 네. 그리고 이를 협상 시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일본은 다양한 외교적 채널 외에 업인 간에도 민간 협력을 상당히 강화해서 서로 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 민간 부문에도 기회를 부여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로 빠져나갈 구멍 없이 협상을 취하는 부분들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물론 해경이나 이런 물리력을 통해서 당장의 불법에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국민 정서에 맞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좀 실효성이나 장기적인 면을 고민하다 보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고민도 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실장님 어떤 대안을 향해 가야 하겠습니까? 예, 물론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 업 주권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단속 역량을 확충한다든지 공동 순시라든지 이러한 강력한 대응이 상당히 좀 통해서 불법업을 건절시키는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중 신뢰관계 속에서 업 협력을 통해서 업 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 업인들의 인식이 바뀌기 전에 한 중국 불법 조업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업인의 인식의 변화는 좀 단기간에 하기 어렵고요. 중국 업 여건을 생각해 볼 때는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 협력 부분은 크게 정부 간 협력이라든지 민간 협력으로 좀 나눌 수가 되는데 지금 정부 간 협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불법업에 대한 그런 단속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또 한편으로는 수산 자원의 조사, 수산 자원의 조성이라든지 관리라는
측면에서 중국하고 공동으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편은 민간해협 협력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소홀히 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그 중국의 수역에 입어하는 그 양국의 한국 우리나라 업인하고 중국 업인을 중심으로 좀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네네. 서로 간의 그런 조업 질서를 좀 논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조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민간 협력 중에서 양국의 연구기관의 협력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현재는 지금 그런 연구기관의 협력이 자연과학 부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사회과학적인 측면의 좀 분야를 확대해서 서로의 그런 양국의 정책이라든지 수산물 소비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 협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금지로는 어렵고요. 자발적으로 또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주체들이 좀 전면에 나서서 얘기한다면 조금 더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바다의 주인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사실 인류 모두의 공동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또 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실장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대영 수산정책연구실장이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매일 퀴즈 풀면서 또 선물도 받아가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드리고 있고요. 여행 스케치에 공연 티켓 나무야 티켓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을 하면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저축은행 사태 때도 참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고객의 예금을 일정 한도 금액까지 보호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법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5천만 원까지만 가능했는데요. 앞으로 상향 조정될 거라고 합니다. 1억 원까지는 보호해주자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5천만 원 한도가 정해진 15년과 비교해서 금융 환경이 변화했고 또 보호 액수도 높여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둡니다. 그리고 차후 금융기관의 예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이 보험금으로 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한 금융기관에서 1인이 예금한 총 금액 중에서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되고 있는데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6글자입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는 이 법 퀴즈 많이 정답 보내주십시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낮추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병문안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게 되니 병원 감염까지 낮출 수 있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더 많은 병원의 참여가 국민의 더 큰 행복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방금 전 퀴즈로도 내드렸지만 이제 예금자들이 은행이 망해도 보호받는 돈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뉴스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조세 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조세 회피 범죄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판매 중단 이후에 손실 규모라든지 피해 추산이 나왔습니다. 관련 뉴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퀴즈이기도 한데요. 자, 은행에 돈 맡겼는데 은행이 망해버리면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5천만 원까지, 지금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해 주는데 좀 올린다 이런 얘기 나왔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 논란이 일어난 게 어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감장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보 사장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으로 정해진 거는 2001년인데요.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고 만일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때문에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5천만 원까지 예보가 대신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는 국내 총생산 규모 이런 거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 지난 15년 사이에 이 GDP는 2배가 됐고 대기업 집단 기준도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도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오니까 예보사장이 2001년 이후 장기간 동일한 보호 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보험 요율과 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상향 조정 되는 건가 싶었는데 오늘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예금보호 한도 변경하는 거는 이제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지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 증가라든가 금융환경 변화, 예금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금융회사나 예금자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을 모두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금융 입장입니다. 네. 자, 어떤 분들은 이 은행이 망하면 예금을 못 받는데 그럼 대출을 안 갚아도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다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대기업이 조세 회피처에서 직접 투자한 금액이 상당하다. 이거 범죄 아닌가요? 네, 그렇죠. 조세 회피 자체는 범죄인데요. 이 역시 국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대기업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케이만군도나 버뮤다, 파나마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 국가인데요. 이런 데로 송금한 금액이 441조 5,4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2011년만 해도 70조 원대였는데요. 2012년에는 100조 원을 넘어섰고요. 2013년, 2014년 이럴 때는 계속 이제 100조 원 안팎에 머물다가 지난해 69조 원대로 다시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제 이 5년 동안 조세 회피처에 갔다가 이제 다시 국내로 들어온 금액이 318조 178억 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보낸 돈보다는 돌아온 돈이 적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 탈세나 절세에 활용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실제 조세 회피처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국세청의 역외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진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국세청의 역외 탈세 징수액을 보니까 2011년에는 2,500억 원대였는데요. 2012년에는 2,000억 원대에서 6,000억 원대로 늘어났고 2013년과 2014년에는 9,000억 원 전후에 머물다가 지난해에는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이런 얄미운 돈들은 좀 탁 적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지금 단종 됐는데 이 향후 손실 규모도 나왔죠? 네, 얼마 전에 이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수정 공시를 내면서 영업이익을 당초 7조 8천억 원에서 5조 2천억 원으로 수정을 했는데요. 네. 환불이나 교환, 회수, 재고 처리, 판매 관리, 마케팅 이렇게 여기 이런 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모두 3분기에 반영해서 이제 낮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밝힌 거는 갤럭시 노트 7은 단종하면서 발생하는 기회 비용 추정치인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판매 시점을 놓친 데에 따른 기회 손실이 3조 원대 중반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내년 1분기까지 판매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판매하지 못하게 된 이 기회 비용만 추산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리콜 비용과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합하면 4조 원가량인데 여기에 기회 비용까지 더하면 이번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로 총 한 7조 원가량의 손실을 보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4분기 실적도 하향 조정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으로 7조 원대 중반을 점치었었거든요. 네네. 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의 공백을 갤럭시 S7, S7 엣지 이런 기존 제품 판매를 좀 확대해서 메우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번 갤럭시 노트 7 사태를 계기로 향후 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내부 품질 점검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삐끗하는 동안 경쟁사가 올라가고 전체적인 손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황에서 여기까지만 뉴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생생하고 중요한 경제 정보 소식들 이렇게 분석해 드리다 보면 참 답이 안 나오는 일도 많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아서 제도권, 즉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서민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율이 조금 높지만 그래도 이 고금리의 대부업보단 낫죠. 그런데 이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자격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액도 줄어들고 있고요. 연체율을 좀 잡겠다 이런 취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등이 집행기관들이 나섰지만 이 연체율 증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실제로 자금이 급한 분들에게는 또 길이 막혀 있는 셈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생겨나는 거죠. 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상품 연체율 문제 또 대책에 대해서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서민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일 텐데요. 네. 이분들이 은행 이용이 좀 쉽지 않잖아요. 신용도라든지 자산 규모 때문인데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서민 금융상품 대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많이 문제가 됐던 이제 바꿔 드림론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햇살론, 또 미소금융, 사이돌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서민을 위한 상품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대개 어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에 네. 대해서 신용 등급이 낮은 한 6등급 이하의 사람들에게 대개 2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대출해주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분들 당장의 돈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보호하면서 또 대출을 해주는 건데 지금 네네. 바꿔드림론의 연체율이 급증했다라고 해서 뭐 캠코도 나섰지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의 기준에서 보면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이 대개 이제 그 대입 변제율이라 해서 그러니까 부실률이 네. 대개 한 9%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경우에는 지금 한 3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인 사람한테 2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였는데요. 고금리 고금리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을 저금리 상품으로 이렇게 전환해 준 것인데, 네네. 이 계층의 경우에 특히 이제 부실률이 다른 그 대출보다 훨씬 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이제 10명 중에 3명이 이렇게 부실을 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좀 원래 사전 위험성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네네. 완화시켜주는 이 바꿔드림론으로 갈아타는데도 좀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 이런 건데 정부가 대신 빚을 갚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뭐 이것만 놓고 보면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네. 결국 지원액도 줄어들고 좀 혜택을 받는 분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부실률이 좀 높다고 해서 사실은 그 과거에 비해서 한 5분의 1로 예를 들어서 5천억을 시행을 하던 것을 1,000억도 시행을 지금 안 할 정도로 네.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줄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줄인 걸로서 어떤 정부는 그런 대책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을 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더 악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출 자격의 이제 강화라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하의 사람에게 혜택을 주던 것을 이제는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적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격을 강화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이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이제 문이 이렇게 이제 막혀서 더 이제 서민에게는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이 대위 변제율이 이제 금융회사가 떼인 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거죠. 이 대위 네네. 변제율을 봤더니 바꿔드리는 돈이 16% 이상 늘어나서 25.9%.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강화하고 정부가 빚을 갚아줄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지원을 줄이고 하다 보면 결국 풍선 효과처럼 고리 대부업이라든지
좀 더 안 좋은 금융권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인 것인데요. 어차피 이제 금융 소외계층은 일정 금액은 그 생활자금이든 뭐든 그 급격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이러한 그 통로가 막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는 대부업체의 대출이 한 10조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2014년 경우에는 12%가 늘어서 11조가 넘었습니다. 네. 또한 작년의 경우에는 13조로 해서 최근에 연도별로 한 15% 정도 계속 고금리 어떤 대출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서민들의 그러한 그 대출의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반증한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뭐 물론 이 연체 이자를 못 내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문제일 텐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대출이라든지 서민 금융을 더 악화시켜서 좀 더 안 좋은 금융으로 내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좀 내부를 들여다봤더니 이 체납자 중에서 1억 원 이상 체납자의 징수율, 1억 원 이하의 체납자 징수율보다 7.5배나 낮다라고 합니다. 최저생계비 소득자보다 고액 체납자들이 좀 징수율을 더 높여서 이 돈 좀 있는 분들은 좀 확실하게 좀 낼 수 있도록 하다 이런 어떤 세부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선책이 나왔던데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사실 저희는 그런 걸 아주 체감하고 있는데요. 네네.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한 채무에 대한 그런 추심은 아주 더 어떤 그 정교화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액 연체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에 대한 거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지식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더 사기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숨기는 그런 능력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쉬운 어려운 계층의 채무에 대한 추심만을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1억 이상 그 어떤 체납자의 경우보다 이 1억 이하의 채무자들이 7.5배나 더 징수가 되고 있는 이러한 네. 그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추심이 더더욱 압박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참 뭐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벼슬이 없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참 서러운 사람을 서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호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네, 이 금요일 경제영화관 코너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이 시그널 음악으로 나가는 게 콰이광의 달이 떠오르시면 아실 겁니다. 정확한 제목은 무슨 대위의 행진곡 이런 곡인데요. 이렇게 영화 안에는 사실 전쟁, 살아가는 이야기가 다 들어있죠. 특히 경제 이야기 아주 재밌게 들어있습니다. 늘 그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는 분, 영화로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네, 혹시 집에 반려동물 키웁니까? 저는 오랫동안 키웠는데요. 네. 이 아이가 셋이나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키우게 됐습니다. 힘들어지죠. 네네.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 키울 때 혹시 이런 질문을 혹시 던져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네. 출근하고 없을 때 이 반려동물도 뭐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해지죠. 저는 강아지들을 키웠는데요. 네. 어쩔 수 없이 가둬두긴 하는데 무슨 생각하고 무슨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두렵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늘은 이 내가 없을 때 내가 키우는 이 반려동물이 뭐 할까? 네. 즉 이 반려동물의 사생활에 대한 그런 영화입니다. 예전에 그 토이스토리가 있었죠. 네네. 내가 자고 있을 때, 내가 없을 때,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뭐랄까?
깨어나서 막 뭔가 활동을 한다는 게 토이스토리인데요. 네. 이 크리스 리노드 감독이 마이펫의 이중생활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는데요. 네. 이 애니메이션은 정말로 내가 출근하고 없을 때 나의 반려동물은 뭐하고 있을까? 이 또 장난감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살아있는 그렇죠. 동물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 나름대로 활발하게 숨겨진 사생활이 있다. 이게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예, 한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애견 인구가 1,000만 명이거든요. 네. 자, 1,000만 명의 애견들 다 사생활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사생활입니까? 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배경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한 맨션인데요. 이 강아지 맥스가 있습니다. 자칭 뉴욕에서 가장 운이 좋은 개인데 왜냐하면 이제 주인 KT가 사랑을 듬뿍 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KT가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인 듀크를 입양합니다. 그러면서 이 완벽한 삶은 깨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질투를 느끼게 되는 이 맥스랑 그리고 듀크가 뉴욕 한복판에서 싸우다가 네. 인식표를 잃어버리면서 동물보호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저런. 하지만 이 또 반려 토끼인 스노볼이라는 이 토끼에 의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또 스노볼은 인간들한테 버려진 반려동물들의 집단을 가지고 또 인간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네. 맥스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한 반려동물 친구들이 맥스를 찾기 위해서 뉴욕 거리로 나선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예, 뭔가 이게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 대입해도 그럴싸할 것 같은 스토리인데요. 자, 그러면 이 마이펫의 이중생활 어떤 경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까? 네,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이 정말 뉴요크들이 키우는 다양한 그 펫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 주인공 맥스 이 보면 이 테리어 믹스종입니다. 네. 혹은 이제 뭐 잭 러셀 테리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 종 같아 이렇게 네.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형태의 이제 종이고 또 맥스랑 같이 살게 된 듀크. 이 영화에서는 이제 잡종견으로 나오는데요. 네. 이 복에 따라서는 비저드 콜리종이다. 네.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네. 또 이 맥스를 구하는 기젯이라는 또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 포메라니안 종이고요. 네. 또 냉장고 앞에서만 서면 이성을 잃는 식당 고양이가 있는데 클로이입니다. 네. 이 클로이는 또 러시안 블루랑 좀 닮았다. 영화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또 급쟁이 메리라는 개가 있는데요. 퍼그종이고요. 또 팝스라는 개는 바세다운드입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게 주인만 없으면 막 로커로 변신하는 레오날드라는 개가 있는데 네. 이건 또 푸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 다양한 종류의 이제 애견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또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반려동물 키울 때 종으로는 이름을 잘 안 부르죠. 예. 예, 뭔가 이름을 뭐 하다못해 나비야. 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 이렇게 그 반려동물에 지어준 이름 우리가 이제 펫네임이라 부르는데요. 펫네임이요. 네. 이 펫네임이 상품에도 있습니다. 네네.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에 지어준 애칭 이걸 펫네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게 펫네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에 대해서 애칭을 지은 걸 팬네임, 이 애완견 이름 붙이기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문득 제가 키우던 시커먼 닥스훈트 이름은 쪼꼬였습니다. 네. 소비 시장에서의 팬네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보면 저기 화장품 쪽에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뭐 계속 단골로 똑같은 것만 쓰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상품에 그 이름을 많이 이렇게 애칭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네. 또 실제로 보면 이름이 되게 복잡한 게 많습니다. 네. 이 그 갈색병이라고 불리는 에센스가 갈색병 있는데요. 유명합니다. 예. 네, 이 병이 갈색인데 사실 이거 한글로 따져보면 이 상품명이 무려 25자나 됩니다. 기네요. 네,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뭐 브라브라브라 이래가 25자쯤 되는데 네네. 다 못 부르죠.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냥 갈색병 주세요 이렇게 부르고요. 네. 또 똥퍼프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물방울 모양의 이 메이크업 스펀지를 여성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이 구슬 형태의 파우더 담긴 겔랑 제품이 있는데 이건 네네. 또 구슬 파우더 이렇게 아. 이 팬네임으로 또 부릅니다. 다른 이름이 다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것도 짐승젤이라는 게 있죠. 짐승젤. 네. 네. 이거 써줘서도 줄지 않은 그런 짐승 같은 영향을 가졌다. 이래서 짐승젤이라 네. 부르는데 하지만 원래 이름은 수딩 앤 모이스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상당히 긴 이름입니다. 사실은 자동차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공산품에도 그 원래 출시된 이름이 아니라 뭐 자동차 중에는 소투 이러면은 좀 올드한 옛날 차지만 네. 예, 소나타 계열의 두 번째 차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영화 자동차 중에 예전에 각설탕 하면 떠오르는 네. 알았죠? 그랜저. 네. 있었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그 팬네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네.
우리가 뭐 겔스2 이런 말 쓰는데 네. 사실 저 상품명은 SHB M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맞습니다. 게, 예. 원래 이름이 있죠. 원래 상품명이고요. 또 예전에 보면 뭐 전지현 폰, 권상우 폰. 맞아요. 김태희 광고하는 폰. 그 네. 사람의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많이 붙였죠. 네네. 그리고 또,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오두막2, 오두막3로 불리는. 맞습니다. 또, 예, 이런 상품도 있고요. 또, 인피니티 또 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지돌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예. 저도 방송국에 있지만 오두막 2로 찍으면 돼라고 할 때 저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요. 네. 오디마크 2라는 이 제목을 한국식 발음으로 또 애칭을 만들었습니다. 오두막. 자, 팬네임 좀 더 알고 싶은데요. 네, 아까 제가 방금 모델명에 붙인 그런 팬네임이 많다 말씀드렸는데, 네. 이 또 사실 화장품에 많거든요. 네네. 이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누구나 닮아난 뭐 송혜교 립스틱이다. 송혜교 립스틱. 네. 그 다음에 뭐 견밀 이펙트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 이펙트 같은 경우는 또 딸과 엄마가 많이 나눠 쓴다 이래서 또 이 후기에서 이름을 따서 이 모녀 팩트다. 뭐 모녀 이렇게. 팩트. 네. 예. 부르는, 엄마랑 딸이 같이 쓰는군요. 네. 이런 팬네임이 생긴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이 보니까요. 팬네임이 붙는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좀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만큼 많이 대중화된 상품이거나 역사가 오래돼서 사실상 뭐 국민 상품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런 팬네임이 따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코크 이렇게 부르죠. 네. 또 버드와이저 같은 경우는 버드. 또 예전에 모토로라로 모토 이렇게 또 불렀었죠. 네. 아주 귀엽게 애칭으로. 네네. 또 뭐 맥디스라 불리는 상품도 있습니다. 과연 네. 상품일까요? 맥도날드. 이제 네. 이게 나쁜 것도 하나 제가 떠올랐습니다. 네. 구형 핸드폰 벽돌폰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건 좀 안 좋은 사례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이 네. 경제계나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팬네임을 쓰겠네요. 네. 이거 원래는 소비자들이 붙여줘서 만들어진 이름인데, 네. 이제 전략적으로 이 마케터들이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1초 성형 네일이라는 상품이 과거에 그 홈쇼핑에서 판매가 됐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손가락에 바로 붙이면 이 손가락을 아름답게 하는 이제 네일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원래 이름은 또 되게 기는 뭐 대싱디바 어쩌고저쩌고 이런 네, 이름인데 네. 이 마케터들이 이걸 팔려고 하니까 이름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죠. 바로 손가락에 붙어지는 네일이다. 그래서 1초 네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이 사실 이제 마케터들이 이 상품들을 잘 분석을 하면서 이름을 붙이긴 합니다만 이 제대로 이 특징을 찾아내지 못하면 또 금세 또 사장되기도 하는 게 이런 전략적인 또 팬네임입니다. 예. 뭐 스포츠팀 상상해 보시면 스페인 축구팀 대표팀 무적함대죠. 뭐 또 네. 붉은 악마 원래는 벨기에 팀이고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앞서 마이펫의 이중생활 얘기했는데요. 이 다양한 펫들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마케팅계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네요.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H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자동차 살 땐 모델, 연식, 배기량, 연비, 컬러 이렇게 챙기면서 자동차 금융은 왜 직접 안 챙기세요? 그러게. 직접 챙기면 편리하고 저렴해집니다. 어디서 차를 사든 자동차 금융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연체율 등 자세한 이용 조건 및 혜택사항 홈페이지 참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틱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금요일 생생경제 정답 예금자 보호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경제 상식이 늘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칭찬해 주신 분도 많고요. 4066님 목소리가 좋아서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잘생긴 저희 삼촌 닮으셨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위반은 아닙니다. 예. 오늘 생수 선물은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3651님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주셨고요. 또 3515님께도 생수 드립니다. 예금 한도 서민에겐 그림의 떡. 예, 그림의 떡이 아니라 진짜 떡이 됐으면 좋겠네요.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